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차를 타고 돌아요. 처음 보는 행위를 했어요.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 미국의 방역은 실패했다. 일단 원천적으로 맞은 건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재갑 교수님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고 있는 시대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만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정보로 돌아온 최영희 시사평론가, 그리고 감염내과 전문가이신 우리 이재갑 교수님,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임상양리학과 이형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프닝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한 가지 단어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느냐? 최영일 평론가 단어입니다. 네네네. 네. 그럼요. 단어만 얘기하셔야 돼요. 문장이 문장을 아니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단어만. 네,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어요? 전 딱 하나, 접촉이에요. 접촉. 컨택트. 그만, 거기까지. 네. 접촉까지. 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자, 이재갑 교수님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어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영기 교수님은 어떤 단어? 트럼프. 트럼프. 아, 이영기 교수님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것 같은데 트럼프 말씀하셨는데 제가 떠올린 단어는 마스크입니다. 아, 마스크란 단어를 떠올렸는데 마스크 하면 한 주 동안 우리 언론 전체를 또 전 세계 언론을 달궜던 트럼프의 기이한 행적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nd I don't believe in that, no. And I don't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f everybody wear a mask, everything disappears. When needed, I wear masks. Okay, let me ask. I don't wear masks like him. Every time you see him, he's got a mask. He could be speaking 200 feet away from it. He shows up with the biggest mask I've ever seen. 최영일 평론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척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상당히 좀 평가절하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확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국가 정상들의 확진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까지 갔다 돌아와서 사실은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다가 앓고 와서는 이거 엄중한 것이다. 오히려 이제 뭐랄까요, 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19의 중요성, 방역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내가 유고 시에는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까지 했다라는 굉장히 또 뼈아픈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주로 중남미의 국가 수반들이 많이 걸립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대표적으로 또 브라질 대통령 마스크 안 쓰다가 보우소나루 결국 걸렸잖아요. 줄줄이 확진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월 2일인가요? 매사추세츠의 이제 하원 의원인 이제 조 케네디라고, 조 케네디 3세죠. 이제 케네디 집안에 잘생긴 젊은 하원의원인데 그 하원의원이 트윗을 하면서 일단 뭐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백악관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쾌유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밑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요, wear a goddamn mask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망할 놈의 또는 이 마스크 써라, 마스크 써라, 쓰고 다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뭐 트럼프는 마스크 안 써서 이제 톡톡히 그 값을 희생을 이제 어떤 돈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안 하시면 벌금 10만 원 물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꼭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벌칙금 받지 않으십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측근들이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백악관 자체가 핫스팟이 돼버렸어요. 백악관이 여러 번 위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봄에도 이미 보좌관 중에 한 명이 이제 발병을 해서 그때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노출된지 안 됐느냐 논란이 있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검사 안 받겠다라는 신호를 보냈다가 바로 가서 검사해서 남성이다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스크 착용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들이 백악관 내에서 지적이 계속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확진되고 나서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그 대법관 새로 지명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하시고 나서. 근데 그때 상황을 봤더니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고 게다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거의 미국식의 아주 전통적인 인사, 포옹하면서 이제 뭐 이런 인사들을 하는 모습도 악수하고 그다음에 서로 막 떠들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역학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때 아마도 슈퍼전파 상황이 이뤄진 것 같다. 아마 그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감염이 돼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한테 감염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사람한테 확산드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백악관 내에서 슈퍼전파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미국의 지금 백악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월터 리드 병원이 지금 군병원이잖아요. 입원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내과 의사가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차를 타고 돌아요. 처음 보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미국의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냐고요. 리더십을 보면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가에서 지금 현재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는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오히려 인위적으로 몰아간 정황까지도 좀 의심이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에 미국 경우에 이제 이미 그 알려져 있는 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마스크 착용 또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미국 사회의 어떤 민낯이 드러난 면도 있는데요. 미국 보건의료 수준이 인종 간에 매우 불평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흑인은 백인보다 3배 더 코비드-19에 걸리고요. 2배 더 흔하게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코비드가 물론 인종을 가려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료의 어떤 현장 관점에서 볼 때 인종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수위 국가이기는 하나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재갑 교수님은 그럼 미국은 방역이 실패했다고 보시나요? 뭐 당연히 실패했다고밖에 말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끼친 악영향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방역 성적표를 나타내면 한국이 뭐 거의 전 세계 1등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독일도 뭐 그나마 유럽 중에서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그 어떤 모든 인프라나 이런 면에서 1등을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뭐 수증자도 1등, 사망자도 1등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이제 뼈아픈 그런 어떻든 이번 대응에서 정책적인 미스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처음 딱 터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중국에서의 입국이나 이런 부분을 차단을 제일 먼저 해버리면서 전 세계적인 연대랑 협력이나 부분들을 완전히 깨버렸죠. 게다가 7월 달에 WHO에서 탈퇴하겠다. WHO가 초반에 중국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겠기 때문에 전 세계가 확산됐다 그러면 아예 국제적인 연대를 좀 더 강화하고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들에 대한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전 세계가 얼마나 잘 나눌 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모범을 보였을 때 미국이 오히려 WHO를 자극하고 WHO를 떠나면서 오히려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연대를 깨는 행태들로 나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미국 자체에서 이제 방역이 잘못돼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늘어난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대까지 깨는 역할들을 미국이 좀 앞장서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전 세계적인 방역의 실패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미국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한국 방역과 미국 방역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도하는, 비교해서 보도하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검사 횟수가 너무나도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국만 하더라도 하루에 19만 명의 검사를 하고 있고 독일은 일주일에 100만 명, 미국은 하루에 100만 명의 과장된 과잉 대응이 국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일은 아닐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K-방역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사망자 수 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치명률, 다시 말해서 진단이 양성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분율을 따진 건데
한국 한 1.7% 정도 되고요. 미국 2.8%, 5%에 비해서 뭐 1%포인트 정도 낮은 거니까 매우 낮은 거죠. 이것은 사실 K 방역의 효과라기보다 물론 그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한국이 그동안 구축해온 어떤 선진 의료의 현장이 잘 먹혀 들어간 결과가 아닌가. 제가 의사라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좀 연구스럽습니다만 그게 사실입니다. 치명률이 낮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K 방역이 순항을 쭉 해왔는데 인정도 받고 이거 뭐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내부의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논란이라는 게 이 K 방역에 대한 의심이 내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정세균 총리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매일 발표되지만 이 숫자는 정부가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물량이나 심지어 그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자, 정부는 방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 계엄령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헌법상의 시민의 기본권을 막을 필요는 없는데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하여 어찌 보면 정치적인 억압을 하고 있다라는 논란이 드러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시점이냐면 이게 내년까지도 지금 코로나19가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백신이 내년 중반쯤에 나온다. 보급되는 시간. 그래서 한 2022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예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 일부가 이제 동참을 보이콧하거나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저해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내부적인 도전이 직면되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역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다. 이런 좀 안타까운 이 대목에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조작, K 방역 부풀리기, 또 심지어는 일부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목적으로 확진자를 타이밍에 따라 조작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매우 흥미로운 이제 의혹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의혹이 이제 불거지게 된 이면에는 사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나 이제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확진자 수, 그러니까 검사 양성으로 나온 환자 수만을 매일같이 발표했는데 사실 어떤 방역이나 또는 어떤 조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확진된 환자의 수를 발표하는 것 이외에 그날 검사했던 검사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검사 숫자 대비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의 수 분율이 줄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확실하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학에서 그런 것들을 흔히 이야기할 때 분모를 무시하고 분자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미국의 경우에 검사 건수가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다가 여름을 중심으로 급격히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일일 검사 건수에 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확진자 숫자가 중간에 한번 증가했다가 이제 점차로 조금씩 떨어지는 양사. 이제 미국 사람들이 현재 그래서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양태이죠. 그 다음 화면은요. 근데 한국은 보면요, 마치 검사 건수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준비한 슬라이드 보면은 한국은 그래서 인구 대비 여전히 검사율은 매우 낮아요. 전 세계에서 한 120, 정도 그러니까 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처음에는 검사 거의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꽤 높은 분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차이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준비한 것이 한국은 특별히 변화는 없고 최근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분율이 줄고 있는 걸 보아서 뭐 방역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미국도 처음에는 막 3, 4월 이때는 뭐 정신 없었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진자 숫자를 정부가 통제해서 적게 발표하고
많이 발표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예단입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럼 검사 건수 확진자 수를 함께 얘기해 주면 이런 의혹을 완전히 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건 지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 건수가 많아지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물론이죠.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어떠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조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국민 브리핑도 하고 공개함으로써 어떤 의혹을 없애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하나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신경 썼으면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친절한 거죠. 그리고 훨씬 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예,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러면 정부가 확진자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확진자 수를 목적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조작한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이 나라의 그 검사소나 또는 이제 어떤 실제로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사람들을 다 어떤 원하는 방식대로 잘못된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제가 볼 땐 지나친 억측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의료진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환자를 직접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확진자를 뭐 보냈다, 뭐 심지어 검사 결과에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희는 실제로 환자를 보고 있고 그중 환자들 보느라 고생도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들이 와가지고 고통스럽게 겪고 있고 그분들 다 코로나 환자 맞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검사를 조작했다 그러면 일부 환자들은 왔는데 이 환자 확진 환자 아닌데 왜 왔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의료진들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환자분들이 본인은 사실 음성이었는데 가짜인데 나는 확진 환자 아닌데 막 일부러 확진 환자가 됐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나 방역요원들이 듣기에는 정말 황당한 얘기고 정말 힘 빠지는 얘기들이거든요. 개천절 광화문 집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개천절 광화문 집회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경찰이 경찰차나 바리케이트를 이용해서 접근을 좀 막았습니다. 촛불 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를 앞세워서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아이러니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의 이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그런 조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재업 교수님. 예전에 한번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은 특히 이제 8.15 집회 전의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집회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되게 자괴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가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공권력 동원을 해야지 이번 방역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 된 게 너무 좀 답답하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천절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천적으로 막은 건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 때문에 그 집회를 막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 말고 더 해야 될 것들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모이는 것들이 문제라고 한다면은 당장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고요. 당일날 그 줄줄이 서 있던 경찰 젊은 경찰들도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건강은 누가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방역 수준을 올린 상태에서 대통령도 지방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여러 가지 행사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금지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정함의 잣대가 상대나 또는 어떤 정책 입장에 따라 달리 적용돼서는 그것은 엄정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이 특히 이제 8.15와 같은 집회를 통해서 이미 확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들이 이미 벌어진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동일한 모임이나 동일한 집회가 허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분들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또 뭐 분들인데 그 중에서 환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실제로 치료를 받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또 그분들이 자기 집에 가서 또는 자기의 뭐 교회를 갔든지 자기 직장에 가서 여러 분들을 감염시켜서 그 중에 사망자도 실제로 나왔거든요. 꼭 모여서 해서 실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왜 그 방법만 택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SNS를 뭐 차단했거나 뭐 언론을 막았거나 뭐 어떻든 뭐 유튜브에서 뭘 한다고 해서 그걸 뭐 폐쇄시키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거기서는 꼭 대면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저도 거기에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모이지 않는 것은 선이고 모이는 것은 악이다라는 식으로 이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어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나와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러한 집회 금지는 저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학생들 강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거꾸로 말하면,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방역에서 광화문 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나가서 우리도 똑같이 모여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의지가 있지만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사람의 자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 집회, 그러니까 코로나에 8.15, 뭐 또 10월 3일, 10월 9일 그 집회에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떠한 것들을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죠.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조차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전시에 준하는 그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게 정부가 어떤 공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균등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상반되는데 최영일 평론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인데. 저는 오늘 은퇴를 선언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의료 전문가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이고 어찌 보면 이제 사회 문화적이기도 하고, 이게 이 논쟁을 제가 벌이는 걸 요즘에 많이 보는데 주로 법조인들이 벌여요. 헌법상의 기본권과 또 방역 이 상황, 전시 상황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기까지 했는데, 이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쟁은 정말 법조인들 의견도 극과 극으로 갈려요. 중간도 있고. 근데 저는 두 분의 이 논쟁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금 지켜봤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쪽에 편을 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성적인 쪽이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한쪽이 파열음을 내면 파열음을 내는 쪽이 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열음을 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지지자들에게 락다운 풀어라, 셧다운 풀어라, 그리고 이동 제한 막지 말라, 우리 지역 경제활동 풀어라 라고 시위를 이제 계속 주창한 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거꾸로 가는 좀 이상한 양상을 봤는데, 이러면서 저는 지속 가능한 방역, 바이러스와의 공존은 경제도 살리면서 우리가 조심조심 가는데 더 조심하는 쪽이 조금 더 메시지가 전파력이 센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혼자 해봅니다. 지금. 10월 3일 집회, 10월 9일 집회에 나가겠다라고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그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어떤 대전제를 세워놓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기에다 복무하는 어떤 하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다양성의 존중과 그다음에 개인 자유의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교수님. 자, 그런데 논란의 끝이 이게 아닙니다.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K 방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쟁거리 하나가 바로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흥미로운 논쟁이 추석 연휴 끝물에 하나 터진 게 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연세대 명예교수를 하는 분이 이일병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요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여행 특별 자제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주무부처가 외교부인데 외교부 수장의 배우자가 자신은 개인적인 이 어떤 꿈을 추구하겠다고 이 상황에서 나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 상당히 이제 뜨거운 논란인데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다. 윤리적인 비판도 많고 또 하나는 개인의 삶인데 이건 민폐 끼치는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왜 또 뭐라 하느냐 하는 이제 국내 여론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강경화 장관의 이제 남편이 요트 사러 간 거예요. 그건 사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 양반이 뭐 요트를 사던 뭐 고급 콘도를 사던 제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그건 그분의 자유인 거거든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그분이 지금까지 그 이제 부인 되시는 강경화 장관께서 해왔던 어떤 원칙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자기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합일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신혼여행도 못 가고 추석 때 성묘도 못 가고 그랬는데 누구는 그렇게 가도 되냐. 근데 그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좀 감정적인 대응이고, 다만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만 그게 이제 하지 말라고 앞장서 그게 문제라고 해오던 사람의 가장 가까운 어떤 남편이 이제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는 이제 앞뒤가 잘 안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의아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생각하면 공인의 남편은 공인인가?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를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저희한테 사실은 좀 쫄보해서 당연히 아무것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하기는 한데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굳이 이 상황에 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문제가 사실 됐었죠. 그러니까 뭐 미국 이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퍼거슨 박사라 그래서 영국의 방역의 틀을 짰던 분이 여자친구 만나는데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그 직책 이제 그냥 내놓으시고 사임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 본인이 하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언행의 일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들이기는 하거든요. 시청자 의견을 제가 대신 물어보는 더 이슈 체크. 이게 정말 궁금한 대목인데요. 자,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예전처럼 해외를 여행할 수 없다. 이런 불길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환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치고 현재까지 백신 효과가 뭐 100%인 백신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효과가 좋아서 70% 아니면 50%에서 될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백신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정이 되고 여행도 시작이 될 건데 그 많은 사람이 맞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먼저 만들어진 국가들이 뭐 내년 정도에 어느 정도 맞추겠지만 백신 생산의 문제들도 있고 또 얼마 많은 곳에 또 이제 운반해서 또 접종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맞으려면 적어도 한 2, 3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해외 여행도 이제 어느 정도 유행이 안정된 국가부터 차근차근 열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 나오면 바로 뭐 어디든 또 백신 맞은 사람은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강 장관 부군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K 방역이 사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코로나19 좀 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날이 빨리 와야죠. 그 방법은 백신 개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의 희망인 이 백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3개월 내에 코로나 백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 뭐 개발 완료라는 얘기도 아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희망적인 얘기긴 한데 교수님 보실 때 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원문 기사를 찾아봤더니 가장 근접하게 써놓은 것이 mass rollover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mass rollover라고 하는 것은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mass,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소개된다, roll over 된다, 이런 이제 roll out 된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오형 내지는 오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때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그걸 이제 그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을 찾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회사가 스스로 위험을 떠안고 허가와 동시에 바로 생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얘기하는 원래 뭐 이제 번역한 대로 대량 생산이 전혀 불가능하리라는 법도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궁금한 게 그 제약사와 제약이 이제 개발 제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주식 투자했을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리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제일 앞서 있는 데는 이제 파이저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독일의 BNT라고 하는 BNT는 이제 오래전서부터 이런 생물학적 의약품을 이제 대량 생산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mRNA, 그러니까 RNA 중에 이제 메신저 RNA, 그러니까 전사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그 RNA 백신이 가장 빨라서 3상 결과가 10월 말쯤 나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또 모더나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mRNA 백신인데 이것도 11월쯤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던 회사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회사가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랑 같이 협조해서 만들었던 백신. 그 이제 침판지에서 유래한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로 써서 이제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드는 이제 물질을 넣어주는 그 유전 물질을 넣어서 백신 효과를 내는 건데 이게 잘 나가다가 잠깐 삐끗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하는데 또 혹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충분히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중간에 임상 시험을 중단하도록 규제기관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못 푼 상태고요. 영국, 인도, 브라질 등은 이제 9월 초에 풀려서 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약간 뒤처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 회사 정도가 올해 말 또 내년 초에는 백신을 허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파이자, BNT, 마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매입해요. 쓸데없는 얘기. 어쨌든 돈이 없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보다는 백신 개발에 뛰어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1단계 임상용으로 시작한 게 제넥신이고요. 지금 이제 한 개 회사가 더 시작해서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2개 회사 다 DNA 백신 중심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아마 일상 연구를 시작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다른 형태의 백신인 이제 항원 이제 단백질 항원 백신을 준비해서 이제 10월 정도 1단계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근데 1상, 2상, 3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임상 단계가 1상과 2상 사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진 않고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정규 임상을 이제 진행하려면 일단 전임상이라고 해서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 테스트가 끝나면 1단계로 소규모 인원에 대해서 1단계 연구를 하고 조금 더 상황을 늘려서 이제 2단계 연구를 하고 또 2단계 연구도 보통은 이제 그 용량 레벨 결정은 2A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확대를 해서 효과를 보는 2B 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보통 4단계를 보통 백신을 거쳐서 생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안정성이 많이 증명되어 있는 백신에 대한 후발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1단계하고 이제 두 번째 A 단계를 같이 하게 많이 했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1단계랑 그다음에 2단계, A 단계에 해당되는 거를 묶어서 가고 그다음에 2B 단계라고 하는 단계와 3단계를 묶어서 전체 과정을 2단계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이 대부분의 지금 백신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백신의 연구 개발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계 연구에서 좀 미진하다 그러면 이제 2B 단계를 하고 3단계 넘어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좀 축약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방법의 진행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축약된 단계로 한다는 거 뭐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를 줄이는 거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안전성 검진을 또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줄여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에볼라 백신 만들어지기까지 허가받기까지 16년 정도 걸렸거든요. 사스 첫 번째 거는 지금 17년 지났는데도 아직 못 만들었고, 메르스, 그러니까 MERS 같은 경우는 5년, 4년 지났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코비드-19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백신을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국의 규제기관이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특별히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생물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제 소위 말하는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허가를 받으리라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 행정 절차의 대폭 간소화도 같이 기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초스피드로 개발을 하고 여기에 여러 팀과 여러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하지만 백신의 경우에 이게 건강한 사람에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과는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드문 이상 반응 또는 이제 일반인들이 말하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게 사실은 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백신이 허가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이걸 잘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백신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뭐 10월, 11월 달 결과로 가름이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그것은 예단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년 가을까지도 어린이용 백신은 나오기 어렵다. 심지어는 2, 3년 후에도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내로도 나올 수 있다는 백신이 어린이용은 이렇게 좀 요원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백신 임상시험의 참여자들이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백신 임상시험을 안 하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질병 경과가 경미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성인과는 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제일 큰 이유는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고 하면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소아는 소아만 치료하면 안 되고 부모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부모 설득해야 되고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와야 되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우리 국민 한 60% 정도가 맞을 수 있는 그런 해외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가장 안전하고 효능이 검증된 백신을 수급해서 최대한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 기관에서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가장 먼저 허가를 받는 백신부터 쓰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저께 제일 앞서 있고 모더나가 이제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둘 다 mRNA 백신인데요. mRNA 백신은 운송을 할 때 얼려서 운송해야 됩니다.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개원거나 뭐 다른 쪽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약간 주춤했지만 에스트라제네카의 그 백신은 그냥 다른 백신처럼 그냥 콜드 체인으로, 그러니까 2도에서 8도 정도를 유지해서 보내면 되니까 뭐 그거는 훨씬 더 이제 쉽게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에서는 백신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백신 민족주의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백신 국가주의가
이 전 세계를 갑자기 확 덮지 말라는 어떤 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잘 유지해왔던 어떤 이런 외교 관계를 조금 더 다각화해서 이 백신의 충분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뭐 정치적인 어떤 또 외교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약 한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맞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선적으로 누구를 맞춰야 되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3천만 명분 왜 이렇게 정부는 3천만 명분으로 한정을 한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3천만 명 분을 얘기한 거는 이제 코로나의 집단 면역이 한 60%는 돼야지 그 나라 이제 유행이 많이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100%가 나진 않을 거거든요. 뭐 좋아야 70%고 나쁘면 50%인데 그러면 3천만 명 맞췄는데 효과가 50%면 그러면은 한 1,500만 명만 이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유행을 좀 이제 적게 하는 거지 이제 모든 뭐 유행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런 상황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3천만 명 분은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고 애쓰면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3천만 명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럼 누굴 먼저 맞힐 거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 백신이 효과하고 안전성 문제가 다 이제 검증이 돼야지 시작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백신 자체가 효과는 50%예요. 근데 만약에 고위험군인 이제 노인들한테 맞췄을 때 이분들이 걸리기는 하더라도 중증으로는 안 간다. 이 정도 효과를 보더라도 뭐 50%에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이라 그런다면 주로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노인들 중심으로 접종을 해서 적어도 사망하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항체가 나왔으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 1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검사 방식이 뭐고 1명이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는 거의 어렵다. 결국은 백신 맞아서 그 항체 효과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이제 그런 약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근데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숫자가 또 작고요. 이게 뭐 1,400명 정도인데 이게 어떤 한국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무작위 샘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 큰 신뢰를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숫자 늘려서 그다음에 시기를 좀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집단 면역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럼 백신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백신을 맞고 나서도 효과가 2, 3개월밖에 안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2, 3개월 간다는 거는 이제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부분은 지금 연구 중이라서 얼마나 가는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걸렸는데 이 사람의 항체가 2, 3개월밖에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온 건데 대부분 이제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 감염자를 봤더니 2, 3개월 지나니까 항체가 별로 없어져서 이거 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최근에 또 재감염자들이 몇 번 나오면서 또 이런 그러면 코로나는 한 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는 병이네.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대부분 그래요. 가볍게 앓으면 항체도 많이 안 생기고 좀 금방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백신 면역이 얼마나 갈지 부분들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3단계 연구에서의 중요 부분들이 뭐냐면 6개월까지 면역을 보면 1년까지 보는 그룹을 따로 정해서 1년까지 면역이 가는지를 여부를 보는 연구를 지금 대부분 겸해서 대부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대부분 예측하기는 코로나 백신이 그런 어느 정도 질병에 안 걸릴 정도의 항체가 최소한 6개월은 가야지 이제 허가 조건이 될 거다. 6개월은 돼야지 뭐 적어도 뭐 겨울 한철은 안 걸리게 독감처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은 최소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백신 자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개월에서 길게 가면 1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마도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그냥 한 번 맞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런 이제 항체의 이제 지속성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불확실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조금 더 백신 개발에 대해서 지켜보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세 분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세 분한테 숙제를 내드렸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주간 의미 있었던 기사나 사진 있으시면 한 장씩 가져와셔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최영일 평론가 가져오셨습니까? 그럼요. 테스 형을 부른 나훈아 씨의 모습인데요. 아 그래요? 이번 추석 연휴를 통틀어서 뭐 유일한 대박 그러면 이제 KBS가 방영한
나우나 콘서트로 보여집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서 의미가 있었고 이게 문화 영역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이야기와 메시지 거기에 노래까지 더해지니까 이 추석 명절에 참 이게 고향 못 간 또 많은 분들이 계신 적적한 마음에 한 번 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근데 이 결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방역에서 1등 국민들이다. 이러한 이제 또 공감을 이룬 거기 때문에 참 울림 있는 메시지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기 교수님 가져온 거 설명해 주시죠. 예, 근데 원래 저는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래요? 하면서 저가 아까 왜 한 단어 트럼프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은 이 트럼프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인데 미국의 수정헌법 25조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 유고시에 누가 그다음 차석 예. 또 차차석을 차지할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 수정헌법 25조에 의하면은 차석은 부통령이고요. 부통령도 유고시에는 그럼 하원의 majority, 그러니까 하원의 다수당 대표, 그러니까 지금 낸시 펠로시가 의장이죠. 그분이 이제 3순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수정헌법 25조가 발효될까? 네,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무척 궁금한 겁니다. 예. 제가 했던 건 이제 기사 내용인데 어떤 국가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빨랐나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중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이제 회복이 제일 빨랐다라는 기사였고요.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경제 활동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했기 때문에 경제와 방역을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바에 대한 방법인데요. 지속 가능한 방역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지금껏 잘해왔지만 지금껏 잘해왔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잘할 건가를 또 고민할 시기란 생각이 들어서 그 기사를 선택했습니다. 세 분 다 숙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흥미로운 얘기들 시청자분들도 함께 즐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 어려운 중에도 의료진과 또 정부의 조치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백신 좀만 기다리면 나옵니다. 그때까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좋은 날을 보자고요. 화이팅!